지금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젠슨 황의 발언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압도적이었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 의료는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세계 최고 CEO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의료, 과연 이 발언이 과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앤더슨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살입니다. 20년 넘게 경제 전문지 기자로 일했습니다. 주로 제약 산업과 의료 시스템을 취재했어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부터 독일의 샤리테 병원까지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확신이 생겼어요. 선진 의료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문화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100년 가까이 쌓아온 병원 시스템이 있어요. 유럽은 철저한 공공의료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선진 의료를 이루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간과 경험이 만든 결과였죠. 한국은 그런 면에서 늘 의문부호였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는 유명하지만 의료는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요. 기술력이 빠르다고 해서 환자 중심의 체계까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의료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에요. 단순히 기계가 좋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국 의료에 대한 제 생각은 명확했어요. 빠르지만 조잡할 거라고. 효율은 있어도 세심함은 부족할 거라고. 응급실은 혼잡하고 접수 시스템은 복잡하고 의료진은 과로에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급성장한 나라들이 보통 그렇듯이 하드웨어는 갖췄어도 소프트웨어는 미흡할 거라고 판단했죠. 지난해 가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극찬한 겁니다. 그는 한국 방문 중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미국보다 빠르고 체계적이었다고 말했어요. 디지털 전환 수준이 실리콘밸리를 앞섰다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죠.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 수장이 한국 의료를 그렇게 평가했으니까요. 저는 그 발언을 듣고도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은 기술자예요. 당연히 기술적인 면만 봤을 겁니다. 디지털 기기가 많고 화면이 번쩍번쩍하니까 감탄한 거겠죠. 하지만 의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응급 상황에서의 판단력, 의료진 간의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은 기계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 의전 차원에서 좋게 말해준 거겠죠. 정상회의 분위기상 호의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병원들과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부족할 게 뻔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넉 달 뒤 본사에서 아시아 의료시장 특집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편집장은 저에게 한국 취재를 맡겼어요. 일본, 싱가포르, 한국 세 나라를 비교 분석하는 기획이었죠.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결론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빠르지만 체계적이지 않을 거라는. 젠슨 황의 발언은 과장이고 실제로 가보면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는. 하지만 기자니까 가야 했어요. 직접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깔끔했어요. 시설이 현대적이었고 안내 표지판도 잘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요? 공항이 좋다고 병원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의심했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성한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개발도상국들이 의뢰 그렇습니다. 외국인에게 보이는 곳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공항, 호텔, 컨벤션 센터. 이런 곳들은 인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서울 종합의료센터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라고 들었죠. 규모만큼 문제도 많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큰 병원일수록 환자가 몰립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마비되기 쉬워요. 접수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대기실은 북적이고 의료진은 환자를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들도 그래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많으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차 안에서 다시 젠슨 황의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분명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연결돼 있어서 환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응급실에서도 10분 안에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미국의 유명 병원들도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씁니다. 하지만 대기는 여전히 깁니다. 응급실에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서너 시간도 대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많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니까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었어요.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빽빽했어요. 경제 발전은 확실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의료는 다릅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의료 문화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빠른 성장은 부작용을 낳기 쉽습니다. 환자보다 효율을 우선시하고 의료진을 혹사시키고 결국 질은 떨어지는 거죠. 한국도 그럴 거라고 확신했어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컸어요. 10층이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였습니다. 큰 건물 안에서 환자들이 복도를 헤매고 접수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의료진은 지친 표정으로 기계적으로 일하는 모습. 그런 장면이 눈에 선했어요. 미국의 대형 병원들도 그렇고 유럽의 공공병원들도 그렇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를 챙겼죠.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했습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젠슨 황의 발언이 과장이었다는 걸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병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사람은 많았지만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죠. 미국 병원 로비는 항상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안내 데스크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곳곳에 키오스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평일 오전이라서 한산한 거겠죠. 오전 10시쯤이었으니까요. 환자가 몰리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나 오후가 되면 분명 복잡해질 거예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분명 어디선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접수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거나 의료진이 짜증을 내는 장면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게 진짜 모습이에요. 표면적인 질서는 연출할 수 있지만 속까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과 직접 대화를 나눠봐야 실제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영어로 물었어요. 일반 진료를 예약하고 싶다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예약은 키오스크에서 바로 가능하다고 안내했죠. 여권만 있으면 외국인도 즉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험 확인만 해도 30분은 걸립니다. 서류 작성하고 신분 확인하고 대기번호 받고 또 기다려야죠. 그런데 여권 하나로 끝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나중에 추가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겉으로만 간단해 보이는 시스템일 거예요.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선택 버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의료관광 산업을 키우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일 겁니다. 영어를 눌렀습니다. 안내 문구가 나타났어요. 여권을 스캔하라고 했습니다. 여권을 올려놓으니 화면이 바뀌었어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 의료의 질과는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접수가 빠르다고 진료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 부실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진료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내과를 선택했어요. 그러자 증상을 간단히 입력하는 칸이 나왔습니다. 소화불량이라고 적었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기번호가 나왔어요. 예상 대기 시간은 20분이라고 표시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접수부터 여기까지 5분도 안 걸렸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요. 분명 어디선가 오류가 생기거나 나중에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번호표만 받은 거고 실제 진료까지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의자가 많았어요. 사람도 많았지만 자리는 충분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대기 번호가 떴습니다. 미국처럼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화면에 번호가 뜨면 해당 진료실로 가는 방식인 것 같았어요.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방식이겠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환자들의 표정을 봤어요. 불만스러워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해 보였죠. 이건 연출된 장면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특별한 날에 온 건지도 몰랐죠. 평소에는 분명 이렇지 않을 겁니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실은 북적이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시스템은 마비되기 마련이니까요. 젠슨 황도 이런 식으로 속았을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았거나 좋은 날에만 봤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된 평가를 한 거죠. 제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확히 18분 만이었어요. 예상보다 2분 빨랐습니다. 일어나서 안내된 진료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넓었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의사가 얼마나 성의 있게 진료하느냐였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려는 순간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가 드러날 거라고. 시스템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걸 확인하게 될 거라고. 한국 의료의 실체를 직접 보게 될 차례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표에는 김하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하영은 영어로 인사했어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죠. 저는 의자에 앉으며 김하영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미국 병원의 의사들은 대부분 지쳐 보입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보느라 눈에 피로가 가득하죠. 김하영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제 정보가 이미 떠 있었어요. 접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연동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증상을 물었어요. 저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영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식습관은 어떤지,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지, 가족 중에 위장 질환이 있는지 물었죠. 질문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미국 의사들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달랐어요. 김하영은 제 대답을 들으며 바로바로 입력했습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묻는 일이 없었어요. 몇 분 뒤 김하영이 말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오늘 오후 2시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순간 멈췄습니다. 오늘이요? 지금 당장요? 미국에서는 내시경 예약에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길면 한 달도 기다려요. 그런데 당일 오후라니. 김하영은 태블릿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예약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추가 서류도 필요 없다고 했죠. 제 정보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됐다고 했습니다. 문득 젠슨 황의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분명 말했어요. 한국 병원에서는 당일 검사가 가능했다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했죠.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특별 대우를 받은 건가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식당으로 갔어요. 주문 시스템을 보니 또 키오스크였습니다. 음식은 10분 만에 나왔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했고 쓰레기는 제자리에 버렸어요.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혼란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원래 계획이었어요. 응급실을 보면 병원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취재 목적을 밝혔습니다.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곧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이준호. 응급실 관리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이준호는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취재는 가능하지만 환자 얼굴은 촬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규칙이었죠.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환자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응급실은 대부분 전쟁터 같습니다. 환자들이 복도에 누워있고 의료진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보호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응급실은 중증도 분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했어요.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트리아지 간호사가 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중증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했죠.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환자가 몰리면 분류 자체가 지연되고 결국 모든 게 밀리는 거죠. 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렸어요. 트리아지 간호사가 즉시 다가갔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했어요.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증구역으로 이동했죠.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중간에 멈추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도착부터 의사 접촉까지 2분도 안 걸린 것 같았어요.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빠르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증 환자는 평균 5분 안에 전문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또 젠슨 황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응급실 대기 시간이 10분 이내였다고 말했었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저를 안내했어요. 응급실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대기 시간, 중증도, 담당 의료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젠슨 황도 이 시스템을 봤다고 했어요. 당시 그가 감탄했다고 덧붙였죠. 실리콘밸리에도 이런 건 없다고 말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젠슨 황이 과장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가 왔습니다. 걸어 들어온 걸 보니 경증인 것 같았어요. 트리아지 간호사가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도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에게 또 물었습니다. 의료진이 과로하지는 않느냐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면 지치기 쉬울 텐데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반대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효율적이어서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인다? 미국에서는 시스템이 복잡해서 의료진이 더 지칩니다. 서류 작성하고 보험사랑 통화하고 행정 업무에 시간을 뺏기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방금 본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가요? 혹시 제가 있어서 평소보다 더 잘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연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환자는 계속 들어오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젠슨 황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본 것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걸까요? 오늘만 우연히 잘 돌아간 건 아닐까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곧 내시경 검사 시간이었죠. 내시경센터로 향했습니다. 내시경센터 입구에 도착했어요. 접수 창구에 갔습니다. 직원은 제 이름을 확인하고 바로 안내했어요. 대기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추가 서류는 없다고 했죠. 대기실에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곧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준비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검사복을 주며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검사 과정과 주의 사항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박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영어로 인사했어요. 편하게 누우라고 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곧 졸음이 왔어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금방 끝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박정우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위 내부 사진이 떠 있었어요. 박정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증이 조금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30분 정도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괜찮다고 하자 일어나도 된다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 약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약국은 1층에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제출했어요. 5분 만에 약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반이었어요. 접수부터 진료, 검사, 약 수령까지 전부 5시간 반. 미국이었다면 며칠은 걸렸을 겁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진짜였을까요? 젠슨 황의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경주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놀라웠다고. 디지털화 수준이 실리콘밸리를 앞섰다고 했죠. 저는 그때 비웃었습니다. 기술자니까 기술만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경험한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접수 시스템, 진료 속도, 검사 예약, 응급실 대응. 모든 게 예상과 달랐어요. 혼란을 예상했는데 질서가 있었고, 지연을 예상했는데 신속했고, 비효율을 예상했는데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루만 본 거니까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를지도 몰라요. 호텔방에 도착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젠슨 황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가 본 것도 제가 오늘 본 것과 같았을 겁니다. 빠른 접수, 짧은 대기, 효율적인 흐름. 하지만 이게 정말 일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여러 번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노트에 몇 자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혼란과 비효율을 예상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응급실도 다시 보고 의료진과도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았어요. 시스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젠슨 황의 발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국 의료진의 대응이 인상적이었다고도 말했어요. 단순히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달랐다고 했죠.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하루만 봐서는 부족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게 한국 의료의 실제 모습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의료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우연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 번의 관찰로는 부족했습니다. 오전 8시에 도착했어요. 병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환자들이 있었고 의료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1층부터 천천히 둘러봤어요. 접수구역을 봤습니다. 키오스크가 여러 대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기계를 선택해서 사용했어요. 대기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접수 창구도 있었지만 주로 노인들이 이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시스템이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표지판이 명확했습니다. 환자들은 헤매지 않았습니다. 3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복도가 넓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중앙에 있었고 병실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동선이 효율적으로 설계된 게 보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몇 분 뒤 나왔습니다. 다음 병실로 향했죠. 움직임이 매끄러웠어요. 저는 복도 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에는 패턴이 있었어요. 각자 맡은 구역이 있고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겹치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젠슨 황이 방문했을 때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 아느냐고.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젠슨 황은 1층에서 접수하고 3층 건강검진센터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시경센터, 영상의학과를 거쳐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4시간이었다고 했어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당시에도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젠슨 황이 그 점에 대해 계속 질문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느냐고 물었다더군요. 저는 그 동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로 향했어요. 입구에 도착하니 안내 직원이 있었습니다. 취재 목적을 밝혔어요. 직원은 센터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곧 센터장이 나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서연. 영어가 유창했어요. 최서연은 젠슨 황의 방문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가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통합된다는 점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최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의 모든 검사 결과는 중앙 서버에 즉시 업로드된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여러 과를 돌아다녀도 정보는 하나로 통합된다고 했죠. 젠슨 황이 바로 그 점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병원들도 전자기록 시스템을 쓰지만 부서 간 연동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더군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작동한다며 감탄했다고 했어요. 저는 최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고. 최서연은 5년이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 없이는 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정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박정우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어제 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박정우는 시간이 있으면 실제 검사를 참관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오후 2시에 내시경센터로 갔습니다. 박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내시경 카메라가 보내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인공지능 분석 결과가 표시됐어요. 정상 부위는 초록색, 의심 부위는 노란색, 이상 부위는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박정우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검사를 진행했어요. 인공지능이 한 부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박정우는 그 부위를 자세히 봤어요. 확대해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박정우는 결과를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표시한 부위에서 초기 병변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변화였다고 했어요. 박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젠슨 황도 이 시스템을 봤느냐고.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젠슨 황이 매우 흥미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의사를 돕는 방식에 감탄했다고 했어요. 젠슨 황은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의사들이 신뢰하는지, 도입 과정은 어땠는지 물었다더군요. 박정우는 하나하나 설명했다고 했어요.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젠슨 황이 인상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라고. 이 병원이 바로 그걸 제대로 구현했다고 말했다더군요. 내시경센터를 나왔습니다. 다시 병동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간호사들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4층 외과 병동으로 갔습니다. 김하영이 보였습니다. 어제 진료를 봐준 의사였는데 오늘은 병동 근무인 것 같았어요. 김하영은 태블릿을 들고 병실을 돌았어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움직임이 빨랐지만 서두르는 느낌은 없었어요. 한 병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하영이 즉시 달려갔어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하영은 먼저 환자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습니다. 의사에게 연락했죠. 의사가 곧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진찰했어요. 김하영은 옆에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의사가 지시하기 전에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김하영은 환자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상태를 지켜봤어요. 환자가 편안해지자 그제야 다른 병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김하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응이 빨랐다고. 김하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환자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고 했어요. 투약 기록, 검사 결과, 의사 지시 사항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알림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환자에게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알림이 온다고 했어요. 김하영이 말했습니다. 젠슨 황도 이 시스템을 봤다고 해요. 병동을 둘러보며 계속 질문했다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오후 4시쯤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은 하나의 생명체 같았어요.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접수 시스템, 진료 흐름, 검사 절차, 응급 대응. 모든 게 서로 맞물려 돌아갔어요. 환자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됐고 의료진은 그걸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중복이 없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미국 병원과 비교가 됐어요. 미국도 좋은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이에요. 접수는 디지털화됐지만 진료는 여전히 종이 차트를 씁니다. 검사는 빠르지만 결과 공유는 느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환자가 접수하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정보가 끊기지 않았어요. 의료진은 언제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감탄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는 기술자니까 이 시스템의 완성도를 한눈에 봤을 겁니다. 각 요소가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돼 있는지 알아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틀 동안 직접 봐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만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
환자 흐름을 따라가고 의료진과 대화하고 여러 상황을 관찰해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했어요. 내일 다시 병원에 가면 더 많은 걸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스템 이면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걸 알아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째였어요.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의심으로 가득했었어요. 한국 의료가 선진적일 리 없다고 확신했었죠. 이틀 동안 본 것들이 그 확신을 흔들어 놨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접수를 하고 대기실로 향하고 각자의 일정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같은 풍경을 봤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이 질서가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4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의료진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침 회진부터 저녁 인계까지.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했어요. 김하영이 보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인계 중이었어요. 낮 근무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하영의 표정을 봤어요. 밤샘 근무였는데도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목소리는 차분했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인계가 끝났습니다. 김하영은 곧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병실에는 고령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고 했어요. 김하영은 환자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곧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환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하영도 웃었어요.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학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들이었습니다. 김하영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근무가 끝났는데 왜 환자를 다시 찾아갔느냐고. 김하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환자가 어젯밤 불안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졌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무가 끝났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인계도 완료됐고 다음 담당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김하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박정우를 만났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박정우의 진료실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병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박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기술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료진 하나하나가 환자를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시스템은 그걸 돕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사람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죠. 박정우가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도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느냐고. 박정우는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젠슨 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더군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박정우는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사흘 동안 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접수, 짧은 대기,
효율적인 흐름. 이 모든 것들이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의료진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에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하영이 근무 후에도 환자를 찾아간 것. 박정우가 인공지능을 맹신하지 않고 직접 확인한 것. 응급실 의료진이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한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전체를 만든 거였어요. 젠슨 황이 왜 그렇게 감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표면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봤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흘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가 미국이나 유럽만큼 체계적일 리 없다고 믿었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경험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편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과 유럽만 봤으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젠슨 황의 말을 무시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가 감탄했을 때 저는 과장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젠슨 황은 제대로 봤던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기자라면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하는데 저는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기 전부터 판단했고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다행히 사흘 동안 제대로 봤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봤어요. 의료진과 대화하고 환자 흐름을 따라가고 여러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저녁 6시쯤 병원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봤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사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배우게 됐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빈 화면을 보며 한참 있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을, 그게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있는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경험이 글로 옮겨졌어요. 김하영의 모습, 박정우의 진료, 응급실의 질서, 시스템과 사람의 조화.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뭔지를.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기술이 좋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큰 건물을 짓는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진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입니다. 환자를, 시민을, 서로를 배려하는 곳이에요. 시스템이 그걸 돕고 기술이 그걸 실현하는 곳입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나라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5,000 단어가 넘었어요. 평소보다 길었지만 줄일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래 고민했어요. 어떻게 끝내야 할지.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사흘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만 본 게 아니라 속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를 취재할 때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보고 사람을 먼저 봐야겠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의미 있는 사흘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취재하러 왔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